손이 왜 이렇게 떨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회의실 바닥에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6살 비서 한소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유리잔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철강회사 대표 박준태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을 생각이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조심스럽게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6시 갑자기 사무실 조명이 한 줄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여러 명 동시에 걸어오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정전이라면 복도 불빛까지 꺼졌어야 하는데 복도만큼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남자 10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팔뚝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폭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태, 나와. 오늘로 끝내자. 맨 앞에 선 남자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창문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신고 있던 구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구두를 벗고 오른발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묶고 있던 검은색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숨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소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회의실 천장에 달려있는 감시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박준태 사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소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리 비켜. 방해만 하지 말고 어서 숨어. 소연이 처음으로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웁니다, 사장님. 조폭 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맨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시선이 소연의 왼쪽 팔목 위에서 멈췄습니다.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잠깐 드러난 작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특수부대 작전부대만 새기는 표식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마 한소연?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조차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대체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여비서가 누구길래 조폭 두목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작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갑질을 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올바른 대한민국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갑질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닫고 변화가 있을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소연이 철강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무릎길이 치마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신입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소연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실에 있던 직원들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렸습니다. 또 비서가 바뀌네.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 글쎄, 한 달? 아니면 일주일도 못 버틸 수도 있지. 저번 비서는 사흘 만에 그만뒀잖아. 울면서 나갔다던데. 소연은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준태 사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한소연 씨, 커피 좀 타와. 설탕 1스푼만 넣어. 네, 사장님.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설탕이 너무 많잖아. 단맛이 혀를 찌르는데 제대로 안 들었어? 다시 타와. 죄송합니다, 사장님. 소연이 다시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설탕을 반 스푼만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장에게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번엔 설탕이 부족해. 연하기만 하고 맛이 없어. 커피 한 잔도 제대로 못 타? 죄송합니다. 다시 타겠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를 타왔습니다. 이번에는 설탕을 정확히 1스푼 넣고 온도도 신경 써서 맞췄습니다. 됐어. 그냥 나가. 쓸모없는 사람이네. 커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으려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조용히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그녀의 손이 아주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비서가 소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장님 원래 저래요. 비서 괴롭히는 게 취미 같은 사람이에요. 버틸 자신 없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정신 건강 다 망가져요.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일하러 온 거니까요. 소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소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축 처진 어깨, 작아 보이는 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온 소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금속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 하나와 흉터 연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연은 군번줄을 천천히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군번줄을 다시 박스 안에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참자. 소연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참음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은 사장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틈으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이번 달까지 갚지 않으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소연은 서류 정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 이야기, 갚아야 할 기한, 그리고 협박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우연히 사장 책상 위에 놓인 장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사장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장부 표지에는 특별회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장부 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끼면 더 복잡해진다. 참자. 그냥 내일만 하자. 소연은 커피만 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의문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사장은 누구에게 돈을 빌린 걸까? 그날 저녁 소연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계 대리 양지우였습니다. 33살의 그녀는 이 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사장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대. 무슨 전화? 잘은 모르겠는데 협박 전화 같았대. 사장님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다잖아.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장이 소연을 불렀습니다. 한소연 씨, 잠깐 들어오게. 네, 사장님. 사장실로 들어간 소연 앞에서 박준태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야근이 좀 많을 것 같네. 할 수 있겠나?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없다고 하게. 알았나? 이상한 사람들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자네는 몰라도 되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게. 네, 알겠습니다. 소연이 나오려는데 사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소연 씨. 네. 혹시 특별한 경력 같은 거 있나? 군대나 경찰 같은 거 말일세. 소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평범하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여기 취직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나가도 좋네. 소연이 사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양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소연을 잠깐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회사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지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 다시 금속 박스를 꺼냈습니다.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겠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한참 쳐다보다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장은 매일 예민해졌고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소연도 하루에 두세 번씩 혼났습니다. 이것도 못해? 도대체 월급 받을 자격이나 있어? 서류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학은 나온 거야? 소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조명이 한 줄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도 쪽 조명이 꺼졌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 안쪽 조명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정전이야? 왜 이래? 전기세 안 낸 거 아니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상등은 켜져 있었고 복도 끝 조명만큼은 환하게 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환한 불빛 사이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10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리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준태 나와. 오늘로 끝내자고. 맨 앞에 선 남자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목과 팔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뒤에 선 남자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깍! 여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황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창문 쪽으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박준태 사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만수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왔냐고? 한 달이나 기다렸잖아. 약속 지킬 생각 없어? 강만수라고 불린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음 주까지 무조건 갚을게. 다음 주? 지난주에도 그 말 했잖아. 그 전주에도 그랬고. 이제 안 통해. 강만수가 손을 들어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뒤지고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사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신고 있던 구두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왼발 구두를 벗고 책상 밑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발 구두도 벗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리가 소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숨어.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 하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있던 검은색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블라우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천천히 강만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밟으면서도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소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태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소연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연이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웁니다, 사장님. 소연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작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한 뒤 회의실 천장에 달려있는
감시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만수의 부하 중 한 명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아가씨. 위험하니까 비켜. 하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강만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만수가 소연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소연의 얼굴에서 어깨로 그리고 팔목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작은 점 3개가 보였습니다. 3개의 점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작전부대 표식이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한소연?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도 멈춰섰습니다. 책상 아래 숨어있던 직원들도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만수 씨. 7년 만인가요? 강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7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하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형님, 저 여자 아십니까? 닥쳐. 강만수가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맨발로 걷는 그녀의 발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박준태 사장님 일은 법으로 해결하십시오. 여기서 폭력 쓰시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법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3억입니다. 3억. 저 사람이 내 돈 3억을 먹튀했다고요. 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 같은 위압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직원들 겁주고 사무실 부수시면 돈이 나옵니까? 저 사람 회사 망하면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그게 감시 카메라 다 켜놨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증인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기물 파손 정도로 끝나지만 더 하시면 특수 협박에 폭력까지 추가됩니다. 소연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권리 없습니다. 그냥 조언하는 겁니다. 7년 전 그날 제가 당신 동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 강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생 얘기는 꺼내지 마. 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은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쐈잖아. 내가 봤어. 전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당시 작전 보고서 떼보십시오. 강만수가 소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강만수의 손목을 잡고 팔꿈치를 비틀고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강만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올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동생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 겁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여기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동생은 군대만 안 갔어도. 맞습니다. 군대가 그를 망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본인이 한 겁니다. 저도 당신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강만수의 팔을 놓아줬습니다. 강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연이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십시오. 내일 박준태 사장이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 겁니다. 합의 방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강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형님, 가자고 했어. 오늘은 여기까지다. 강만수가 휘청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따라 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나가면서 소연을 돌아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책상 아래 숨어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박준태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소연 씨, 당신 대체 누구요? 소연이 천천히 사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비서입니다, 사장님. 하지만 오늘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강만수 씨한테 진짜 3억 빌리신 겁니까? 그건 은행에서 대출 안 나와서 사채업자한테 손대신 거죠? 그리고 그 돈도 갚을 방법이 없으시고요. 박준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장부 조작하신 거 다 압니다. 비자금 만든 것도요. 그거 세무서에 걸리면 사장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 다 실직자 됩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권리 없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소연이 사장 앞에 섰습니다. 내일까지 변호사 선임하십시오. 그리고 강만수 씨와 제대로 된 합의 시작하십시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 찾아보십시오. 내가 왜 내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녹음됐고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사장님 업무방해 교사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강만수 씨 폭력도 문제지만 애초에 사채로 돈 빌리고 안 갚은 게 시작입니다. 박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십시오. 제대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다 무너질 건지 말입니다. 그리고 소연은 자신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양지우가 소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봤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총상 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목의 점 3개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다. 소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소연은 특수부대 작전부대 소속이었습니다. 21살의 그녀는 팀에서 가장 어렸지만 가장 정확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탈영병 1명을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탈영병은 민간인 차량을 훔쳐 도주했고 산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타이어 쏴. 차를 멈춰.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총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어를 맞췄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췄습니다. 탈영병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훔친 차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팀원들이 소리쳤지만 탈영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벼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더 가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탈영병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진짜 죽으면 안 된다. 돌아가. 아직 늦지 않았다. 늦었어. 다 늦었다고. 그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서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소연이 총을 내렸습니다. 총 안 쏜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앞으로 와. 거짓말. 거짓말 아니다. 와, 총 내렸다. 탈영병이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 군대 가봤어? 그렇다, 나도 군인이다. 힘들어? 힘들다. 근데 견딜만하다. 거짓말. 나는 못 견뎌.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소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나중에 좋은 날도 온다. 여기서 끝내면 그 좋은 날은 영영 못 본다. 탈영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날 같은 거 안 와. 나 같은 놈한테는. 그리고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안 돼. 소연이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탈영병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벼랑 아래에서 발견된 탈영병의 형이 바로 강만수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쐈어. 내가 우리 동생을 죽였어. 저는 쏘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이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강만수는 그날 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소연이 총을 들고 있는 것만 봤습니다. 동생이 떨어지는 순간도 봤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자 군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소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금속 박스를 열어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에는 이름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수. 탈영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그의 군번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미안하다. 널 구하지 못해서.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연 씨죠? 저 양지우입니다. 회계대리요.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나서 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이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무엇인데요? 회사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리고 박준태 사장이 강만수한테 돈 빌린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만수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강만수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진짜 돈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죠? 전화로는 못합니다. 내일 아침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제가 USB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양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7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7년 동안 나쁜 짓 하는 걸 다 봤습니다. 근데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용기 내야겠다고요. 당신처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복잡해지겠다. 소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참음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양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서요. 이걸 당신한테 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회사 비자금 장부 사장님이 강만수한테 돈 빌린 계약서 사본, 그리고 강만수 뒤에 있는 진짜 대부업자 정보까지요. 소연이 USB를 받았습니다. 진짜 대부업자요? 네. 강만수는 중간 다리 역할만 한 겁니다. 실제로 돈 빌려준 사람은 광명금융이라는 대부업체 대표 최동훈입니다. 최동훈? 전직 조폭입니다. 지금은 합법적인 대부업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는 여전히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박준태 사장한테 얼마를 빌려준 겁니까? 5억입니다. 3억은 강만수가 받기로 한 중간 수수료고 나머지 2억은 최동훈이 이자로 챙기기로 한 겁니다. 그럼 실제 대출금은 3억입니다. 근데 이자가 워낙 높아서 5억이 된 겁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요. 소연이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전 회계 담당자니까 장부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텐데 괜찮으십니까? 양지우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쥐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악몽 꿉니다. 제가 나쁜 짓 도와준 것 때문에 누군가 다칠까 봐요. 소연이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약속합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은 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약해서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만으로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아침부터 변호사랑 통화하고 있대. 어젯밤에 경찰서도 다녀왔다던데. 조폭들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소연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의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소연은 파일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태 사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한소연 씨, 잠깐 들어오시오. 소연이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변호사랑 상담했소. 그래서요? 강만수하고 합의하기로 했소.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근데 한소연 씨. 사장이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어제 그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처리한 거요? 소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정상화? 네. 비자금 정리하시고 장부 제대로 다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강만수 씨한테 돈 빌려준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동훈 말하는 거요?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었소. 근데 어떡하겠소? 그 사람한테 손 벌린 건 나니까. 소연이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장부, 계약서, 거래 내역 전부요. 이걸 어떻게? 양지우 대리가 줬습니다. 그분은 이제 내부 고발자입니다. 박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소? 그럼 우리 다 죽소. 최동훈이 가만 안 둘 텐데. 그래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자료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사장님도 피해자라고 진술하십시오. 피해자? 내가? 네. 불법 고금리로 협박당한 피해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장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내 죄는 어떡하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비자금 만든 것, 장부 조작한 것, 다 인정하고 제대로 벌 받으십시오.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박준태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오늘 중으로 변호사랑 경찰서 가십시오. 늦으면 최동훈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소연이 사장실을 나오려는데 사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한소연 씨. 네. 미안했소. 그동안 함부로 대해서요. 소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하십시오.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태 사장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회사에 남은 직원들은 불안해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준태 사장은 경찰에 자수했고 비자금 조성과 장부 조작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최동훈의 불법 대부업 행위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소연과 양지우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았거든요. 사무실에는 소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때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씨 맞습니까?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광명금융 대표입니다. 소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대화 좀 하려고요. 당신 때문에 제가 좀 곤란해졌거든요. 최동훈이 소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뒤에 선 두 남자도 따라왔습니다. 둘 다 덩치가 크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박준태가 경찰에 저를 고발했더군요. 당신이 부추긴 거죠? 부추긴 게 아니라 조언한 겁니다. 불법 고금리는 범죄니까요. 불법.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박준태가 자기 발로 와서 돈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고금리가 문제입니다. 법정 이율 몇 배입니까? 그건 둘 사이의 합의 사항입니다. 협박으로 이뤄진 합의는 무효입니다. 최동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소연 씨, 당신 참 정의롭군요. 근데 세상은 정의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꼿꼿하게 살면 힘듭니다. 특히 당신같이 약한 사람은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약해 보입니까? 여자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순간 최동훈이 손짓을 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 둘이 소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혼내주시오.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남자 하나가 소연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소연에게 닿기도 전에 소연의 팔이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아래로 꺾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소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뒤로 팔꿈치를 올려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일이 3초 안에 일어났습니다. 최동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요? 비서입니다. 그냥 평범한 비서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최동훈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감시 카메라 5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뭘 꺼내든 다 찍힙니다. 최동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도 지금 녹음 중입니다. 인터넷 저장 공간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협박이요?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당신이 먼저 사람 보냈습니다. 최동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한소연 씨, 당신 지금 큰 실수하고 있습니다. 저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미 적입니다. 당신이 먼저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준태한테 고발 취소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왜요? 틀린 건 틀린 거니까요. 최동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선택이니까요. 근데 후회할 겁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한소연 씨. 세상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입니다. 소연은 그들이 완전히 떠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양지우였습니다. 한소연 씨, 뉴스 봤습니까? 최동훈이 경찰 조사받는다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답니다. 압니다. 방금 여기 왔다 갔습니다. 뭐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지우 씨, 당분간 조심하십시오. 최동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최동훈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더 위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소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킨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최동훈을 불법 대부업 혐의로 조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최동훈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씨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지우는 경찰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소연 씨 무섭습니다. 경찰서 나오는데 누가 절 따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검은색 차를 탄 남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가는 걸 계속 따라왔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제 집에 머무르십시오.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최동훈이 당신을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양지우는 거절하려 했지만 소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겠습니다. 여기 주인이 저니까요. 소연이 양지우에게 침대를 내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때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옆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따는 전문 도구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이란 년 어디 있어? 침대에서 자고 있겠지. 조용히 해. 남자들이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움직였습니다. 프라이팬으로 첫 번째 남자의 뒷다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소연이 몸을 낮춰 피하고 남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양지우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소연 씨. 괜찮습니다. 경찰 불러주십시오. 소연이 쓰러진 남자들을 묶고 있을 때 지우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남자들을 연행하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소연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래된 찻집에 들어간 소연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예리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전직 경찰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소연아. 형사님, 오랜만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 소연이 7년 전군 복무 시절 알게 된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민군 합동작전에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네. 최동훈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지. 골치 아픈 인물이야. 겉으로는 합법 사업가지만
뒤로는 온갖 나쁜 짓 다 해. 근데 증거를 안 남겨서 잡기가 어려워. 증거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증거를? 소연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불법 대부 계약서, 협박 녹취, 회계 장부 조작 증거까지요. 김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7년 동안 모은 자료입니다. 이거 진짜면 최동훈 잡을 수 있어.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 집에 침입한 사람들도 최동훈이 보낸 겁니다. 김태준이 USB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내가 움직일게. 조금만 기다려. 형사님, 빨리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알아. 믿어. 소연이 찻집을 나올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한소연 씨, 큰일 났습니다. 양지우 대리가 납치됐답니다.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지우 씨를 끌고 갔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소연이 즉시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양지우가 납치됐습니다.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랍니다. 감시 카메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움직일게. 너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알았지? 하지만 소연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양지우를 인질로 잡아서 자신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양지우를 찾고 싶으면 혼자 와라. 주소는 다음 문자로 보내겠다. 경찰 부르면 양지우는 죽는다. 소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느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전투 준비를 하는 감각이었습니다. 지우 씨를 꼭 구한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문자로 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의 기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연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소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최동훈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휴대폰 내놔.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순순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쪽으로 가. 남자들에 둘러싸인 채 소연은 창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양지우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최동훈이 지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한소연 씨. 양지우 씨를 풀어주십시오. 아직은 안 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최동훈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양지우 씨가 경찰에서 한 증언을 전부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는 각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양지우 씨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소연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명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명해도 당신은 지우 씨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증인을 살려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테니까요. 최동훈이 피식 웃었습니다. 똑똑하군요. 맞습니다. 어차피 둘 다 여기서 못 나갈 겁니다. 그럼 협상은 끝났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동훈이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소연을 둘러쌌습니다. 한소연 씨, 당신 혼자서 5명을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알겠습니다. 순간 소연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를 올려 턱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소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소연은 뒤로 머리를 젖혀 남자의 코를 가격하고 돌아서서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철봉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소연은 몸을 낮춰 철봉을 피하고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소연은 한 남자의 팔을 잡아 다른 남자 쪽으로 밀쳐 두 사람을 충돌시켰습니다. 그리고 둘 다 다리를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15초 만에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동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소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특수부대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최동훈이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쏩니다. 소연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쏠 수 있으면 쏴보십시오. 뭐라고? 여기서 총 쏘면 소리 울려 퍼집니다. 주변에 공장이 있습니다. 누군가 신고할 겁니다. 그럼 너도 죽어. 저야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살인죄까지 추가되면 무기징역입니다. 최동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다. 다들 손들어. 김태준 형사가 다른 경찰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동훈이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최동훈, 특수감금, 협박,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소연은 재빨리 양지우에게 달려가 묶인 끈을 풀어줬습니다. 입의 테이프도 떼어냈습니다. 소연 씨. 지우가 울먹이며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압니다. 근데 잘 버텼습니다. 정말 잘 버텼습니다. 김태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내 휴대폰에 추적 앱 깔아놨어. 내가 이상한 곳으로 가길래 바로 따라왔지.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형사님입니다. 이제 끝났어. 최동훈은 이번엔 못 빠져나가. 경찰들이 최동훈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최동훈은 마지막까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오면 못 나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너무 많습니다. 이번 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최동훈이 끌려나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소연과 양지우는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지우는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한동안 쉬십시오. 회사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연 씨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아닙니다. 제가 지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전직 조폭 출신 대부업자 최동훈, 불법 대부 및 특수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 피해자만 수십 명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준태 사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양지우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에게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박준태 사장이었습니다. 소연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준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소연 씨 와줘서 고맙소.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사과하고 싶었소. 그동안 정말 미안했소.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나쁜 사람이었소.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고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소. 특히 당신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하오.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았을 거요. 전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소. 박준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생각했소. 제가 왜 이렇게 살았나?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 하고 말이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늦었소?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는 걸 아는 게 시작입니다. 박준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면 제대로 살고 싶소. 사람답게요. 그러십시오.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소연이 일어서려는데 박준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소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요. 저는 약했소. 돈과 권력 앞에서 너무 약했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소연은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만수였습니다. 소연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만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짧은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소연 씨 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강만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강민수요. 압니다. 동생이 죽고 나서 전 7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당시 작전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당신은 총을 쏘지 않았더군요. 동생이 스스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전 그걸 7년 동안 못 봤습니다. 아니, 보기 싫었습니다. 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화풀이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못 지킨 죄책감을 당신한테 떠넘긴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동생이 죽은 게 아닙니다. 군대라는 시스템이, 그리고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제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소연이 처음으로 강만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동생분은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그날 밤 마지막까지 동생분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한테 미안하다였습니다. 강만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소연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시면 제대로 사십시오. 동생분이 보고 싶어 할 형의 모습으로요.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구치소를 나올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대표 아래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소연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지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전 원래 오래 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엔 어디 가십니까?
아직 모릅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양지우가 소연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소연 씨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겁쟁이였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소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동안 간직했던 강민수의 군번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군번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에 넣어 강만수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소연 씨,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들 스스로 해낸 겁니다. 아닙니다. 소연 씨가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소연은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은 강민수가 떨어진 그 벼랑을 찾아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벼랑 끝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강만수가 세운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 씨, 7년 만에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구하지 못해서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조금만 더 좋은 말을 했으면 당신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였다는 걸요. 그게 당신이 찾은 유일한 자유였다는 걸요. 소연은 가방에서 강민수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거 7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보내줄게요. 당신 형님한테 돌려줄게요. 소연은 군번줄을 추모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말로요. 소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오랜만에 금속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군번줄이 없었습니다. 흉터 연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박스를 닫고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는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연 씨죠? 저는 단체 희망의 다리 담당자입니다. 혹시 저희 단체에서 일할 의향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료, 취업 지원 같은 겁니다. 특히 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돕습니다. 소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요.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참을 곳이 생겼다. 소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약한 척하지 말자. 6개월 뒤, 한소연은 희망의 다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이 계속 때립니다. 소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경찰과 함께 여자의 집에 가서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남편은 체포됐고 여자는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보고 계십니까? 전 이제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참음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소연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강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 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는 5, 너무 재미없었다는 1, 점수를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